그리고 그러면 미국에서 간호사 하는 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미국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의료비를 안 내다 보니까 여기가 환자 보호자들이 온화해요. 비교적. 나이가 있는데도 뒤에 간호학과를 가서 간호사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렇게 졸업을 해가지고 신규로 가려고 했는데 30이 넘은 거죠. 나이가 많다고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나이라는 게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토론토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손혜진이고, 간호사로 일한 지는 2018년도부터 했었고요. 졸업은 한국에서 하고 신규를 일본에서 하고, 그러다 코로나 때 한국에 돌아왔다가 거기에서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2024년도에 토론토에 넘어와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한국에 와서 간호사로서의 그 삶이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가 살아남기 힘든 곳이에요, 한국은. 그러니까 항상 다행이다라고 느끼는 게 일본에서 신규를 하고 한국에서 넘어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는 되게 간호사가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인력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신규가 들어가면은 한 달 만에 독립을 시켜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일단 빡세게 굴리는 거죠. 이거 일단 머리에 다 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만든 다음에 이제 혼자 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본에서 1년 동안 신규를 했어요. 그래서 4월 1일 날 딱 다 같이 시작을 해서 병원에 대한 교육 다 받고, 그러고서는 중앙에서 오늘 얘네 IV를 배웠어. 그러면은 오늘 얘네 배웠으니까 오늘부터 얘네 IV 시켜도 돼. 그런 식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봤던 환자들 중에서 케이스 스터디 발표를 하고 그 코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는 이제 독립해서 아예 환자를 나 혼자서 볼 수 있게 되는 식으로 일본에서 진행이 됐었고, 근데 그러고 한국에 왔는데 애기들이 한 달 있다가 독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얘네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을지도 솔직히 의문이고, 이 아이가 어떻게 환자를 어떻게 봐. 너무 안쓰러웠던 그게 제일 컸었어요. 일단은 저는 그래 경력으로 갔으니까 기본적인 간호술기는 할 줄 알고, 환자 보는 방식도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지식을 집어넣는 상태였으니까 저는 그나마 괜찮았다. 하지만 정말 신규 애들은 백지인 아이들에게 그렇게 집어넣고 해 하니까 너무 그게 안쓰럽더라고요. 인력난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간호사 한 분당 맡아야 될 환자 수도 훨씬 더 많아지는. 맞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일본은 아예 법적으로 1대7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 한 명당 환자 7명 보는 거.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일했던 곳에는 그게 잘 지켜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한 번에 8명 볼 때도 있고 12명까지도 보긴 했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때 프리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돌면서 도와주는 식으로. 전체적인 비율은 1대7을 지키되 12명 볼 때는 본인 셀프 케어가 가능한 사람들을 많이 보겠죠. 적게 볼 때는 누워만 있는 와상 상태 환자들만 받겠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한국은 그게 안 정해져 있어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을 봤죠. 그래서 벤틸레이터 4명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CRRT라는 투석기가 있어요. 24시간 투석을 돌리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끼고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왔는데 1대1이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캐나다에서요. 그래서 1대1이야. 근데 아마 그 한국에도 큰 대학병원 가게 되면 1대1 정도 보는다고 듣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일했던 곳은 일반 종합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중증도가 그들보다는 낮겠죠. 하지만 그래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들이고 그래도 손이 많은 사람들인데 나는 몸이 한 개인데, 그런 안타까웠죠. 코로나 때 간호사로서 이제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이 있을까요?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환자가 29명이었어요. ICU 안에 29베드가 있는데, 그때도 전산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막 15명 전산 보고 중환자실인데, 그래서 일단은 당장 안 좋은 환자들이 많으니까 뭐 오더 받아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일단 다 처치를 한 다음에 남아가지고 기록하고 가고, 약간 이런 사이클로 일했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고. 근데 또 안타까웠던 거는 이게 바이러스가 새어나갈까봐 델타 변이 때 정말 많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일반적으로는 코로나가 아닐 당시에는 보호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커튼 쳐놓고 안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배려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하고 그러고서는 영안실로 내려보내는 약간 이게 일반적인 사이클이었는데 코로나 때는 안에 들어가면은 오염존으로 들어가면은 위험하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렇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클린존으로 보호자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오시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안쪽에서 영상통화로 얼굴 가까이 보여주고 보호자들은 CCTV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마지막 얼굴만 보고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돌아가시면 저희 시신을 비닐백으로 싸고 포장을 해서 음압백에 넣어가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 과정이 전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들이 옆에서 우는 것도 보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건 전 거예요. 제가 책임 간호사 사진을 쓰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것도 너무 이 시대가 너무 싫고 너무 안타깝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그런 일은 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어떨 때 나 진짜 간호사 그만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일단은 한국에서 일할 때는 항상 그랬어요. 이게 업무 강도가 세서 아까 말씀드린 게 중환자실에서 환자 수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한 명 보는데 4명을 봤다. 근데 항상 일을 할 때마다 환자 한 명 한 분이 한 분이 너무 상태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은 나중에 빌어놓고 일단은 환자분들을 그때 처치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니까 처치를 막 해요. 당시에 화장실도 못 갔고 밥 먹는 거는 항상 밥 먹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인계를 후다닥 주고 또 기록한다고 아니면 남은 일이 있을 때 이 남은 일을 다 끝낸 다음에 원래 퇴근 시간보다 2시간 넘게 또 앉아가지고 기록하고 이것저것 하고 나면은 제가 원래 집에 갈 때마다 엄마랑 통화를 하거든요. 엄마랑 그만할래. 맨날 그러면서 통화를 했었던. 네. 그래서 항상 불안했던 게 일단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처치들과 이 환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다른 선생님들도 옆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상황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CPR이 2군데가 터지면 어떡하지?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약간 이런 것들 상상하게 되고 그런 거 상상을 했을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다가 그러다가도 환자분들이 중환자실에 있다가 괜찮아져가지고 병동으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보호자들이 고맙다고 하거나 아니면 말 못했던 환자분이 말하게 됐을 때 이런 거 되게 보람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방법을 찾게 된 거죠. 내가 간호사를 계속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생각을 해보니 그럼 나가자가 된 거예요. 간호사는 계속 하고 싶은데 저의 불안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 그래서 그래 나는 계속 하고 싶으니까 나가서 하지. 요즘에 한국에 있는 간호사분들이 뭐 미국이나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그렇죠. 해외 나라에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고 네.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일까요? 이직률이 정말 낮아요. 일본이. 천천히 신규를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적응이 된 상태에서 내 환자를 받고 좀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지식 더하기 스킬 더하기 자신감까지 갖게 된 상태에서 내 환자를 보게 되면 일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무리 당연히 힘들겠죠. 환자를 대하는 건데 아픈 사람을 대하는 거니까. 네, 제 생각에는 거기서부터 조금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한국은 빈자리가 나면은 그거를 신규로 채워요. 근데 일본에서 제가 시작할 때는 4월 1일 날 다 같이 시작이었어요. 비어있는 자리에 새로운 인력을 넣는 거는 경력직을 뽑아서 넣는 거고 신규로서 들어갔다. 그러면 제로 베이스라는 걸 아니까 처음부터 교육을 시켰어요. 기업으로 치면 약간 공채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1인분을 할 수 있을 때에 독립을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인분이 빠져나간 자리에 1인분을 못하는 애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잘하는 에이스 친구들은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 교육기간이 짧아도 정말 잘해요. 근데 그건 또 소수일 거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진 않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는 또 채워줘야 돼요. 일이 그러다 더 보면 부담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 만약에 1인분을 못하는 정말 열심히 해서 0.5인분을 하게 됐어요. 그 신규 친구가. 그러면 그 나머지 0.5인분을 선배들이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선배들 이미 그 1인분도 힘든데 0.5인분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나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그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저도 그런 거를 안 당한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근데 그분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해봤어요. 생각했던 게 그래 업무량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싫은 건 그거예요.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업무의 스트레스로 그렇게 푸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쁜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해 주는 게. 한국에 있다가 외국으로 나오시는 분들 네. 그 한국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대부분 말씀하시는 네.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 원인을 찾은 게 저는 업무량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그게 해요. 이제 결국은 안 좋은 방향으로 표출이 되는. 제가 일본에서도 약간 위계질서가 없진 않았었고, 여기 와서 정말 느꼈던 게, 그 위계질서도 한몫하는 것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나이가 한 30대 후반 정도 30대 중후반 되면은 대부분 그만두고 공무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부분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자 간호사들 많다 보니까 결혼하면서 그만두거나 이러신 분들이 되게 정말 좀 다수이긴 해요. 그래서 정말 고연차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를 왔는데 30년 차, 40년 차 막 이래요. 심지어는 80대 할아버지 간호사도 계세요. 정년은 60 몇 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년이 지나고도 파트타임이나 캐주얼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젊은 층들이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업무량도 당연히 정말 큰 몫을 하고 있는 거고, 대우가 똑같아요. 처음 입사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대우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너도 뭐 1인분을 할 줄 아는 간호사겠지 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동을 간 지 얼마 안 됐으니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가가지고 옆 사람한테 나 이거 좀 알려줘 그러면 of course 하면서 정말 알려주고, 일단은 상대방을 간호사로서 존중을 해주는 게 정도 보이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신규다 그러면 신규가 뭘 알아가 약간 조금, 신규니까 공부하고 와, 이게 조금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너 어차피 코스를 이수를 하고 온 거잖아. 당연히 넌 머릿속에 그 지식이 들어있겠지. 당연히 알겠지. 모두가 그냥 동등한 간호사로서 대해줘요. 존중이 좀 더 많이 네. 포함되어 있는 거네. 네. 그러니까 그 지식을 기반으로 의견을 묻는 거죠. 환자가 너무 자는 약을, 진정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환자가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이 좀 내려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할 때 일단은 서로가 그 약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은 어떤 거니까는 조금 내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교환 같은 것들 정말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너 그거 공부 안 했어? 업무량 중에 또 하나가 서류 작업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어느 부서가 할지 애매해? 그럼 간호사가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환자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기신다. 그럴 경우에 그럼 간호사가 보호자에게 원무과 가서 수납하시고 서류 이거 떼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설구급처 연락해야 되고요. 엄청 많아요. 뭐 리스트가 이것저것. 근데 제가 여기에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보내게 됐어요. 병동의 비서처럼 서류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해주시고요. 다 해주시고 이미 다 연락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할 일은 환자만 준비시켜서 환자 그 짐 같은 것만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그 파라메딕이라고 이송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오시면 그분한테 인계만 드리면 돼요. 내가 원래 하던 일 그것만 하면 되니까 처음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한국에서 정말 뭐가 많았는데 여기에서 할 거 없어 이렇게 하니까 이거 더 할 게 없다고? 정말? 진짜야? 이게 끝이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어때요? 근데 정말 보내고 나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셨던 간호사분들은 세계 어딜 가든 다 할만하겠네요. 네, 잘할 거예요. 모두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나왔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간호사를 절대 그만둘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으셨어요? 환자분들이 괜찮아져서 나가실 때 그러니까 좀 보람이 있는 거죠. 환자가 나간다? 그리고 보호자들이 감사합니다 하는 거가 일단 전 칭찬으로 들리거든요. 여기 친구들이 정말 칭찬을 후회해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이 트라우마 환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트라우마도 머리 다치신 분들 떨어지는 사고가 제일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랬을 때 머리 다치는 분들도 많고 안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이탈이 엄청 흔들릴 때 제가 이것저것 슈슈슉 해가지고 환자가 괜찮아졌다. You saved him. 너가 제일 살렸대요. 근데 아니 모두가 살린 거잖아요. 메인 그 환자의 담당 그 케어를 제공했다는 걸로 너가 이 사람을 살렸어 아니면 이런 칭찬을 듣는데 약간
머쓱한 느낌 아시죠? 의료비를 안 내다 보니까 여기가 환자와 보호자들이 온화해요. 비교적.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의료비의 부담이 정말 크잖아요. 심지어 중환자실이니까 하루에 있는 것만으로도 몇십만 원인데 보험이 된다고 해도 몇십만 원일 거거든요. 보험이 안 되면 몇백만 원일 거고 된다고 해도 몇십만 원씩 아마 매일매일 나갈 거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그런 금액에 대해 예민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에서 스트레스 원인 중에 하나도 그거죠. 돈. 근데 여기는 그런 비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대신 여기는 기다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증일 때, 중증은 바로바로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 부담이 적음으로 인해서 오는 환자 보호자들의 온화함도 정말 커요. 직원들의 스트레스에 한몫할 거예요, 한국에서는. 되게 많은 경험.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한 가지 그러니까 물건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게 여기 회사에서 나오는 거는 보험이 되고요. 어떤 거는 안 해주는 경우가 있을 때 같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없어서 이걸 썼을 경우에 보호자가 왜 썼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환자가 입원을 했다. 제일 먼저 하는 거. 이거는 비급여 항목이지만 저희가 뭐 일주일마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을 옮길 때마다 꼭 말을 해야 되는 것들이 달라져요. 왜냐면 그 전에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거 꼭 말해라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정말 그 비용이라는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그게 잘 모르고 그러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과잉 진료를 해서 그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같은 목적의, 그러니까 회사가 다른 거죠. 그럴 경우에 무조건 보험되는 걸로 사용해야 되는. 솔직히 말해서 그 간호사는 몰라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일을 할 때는. 한국에서 일할 때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비급여, 이건 급여, 이건 급여 5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병원 근처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집에서 스크럽을 입고 출퇴근을 해요. 같은 콘도에 계시는 그냥 이웃분이 너 저기서 일해? 그러는 거예요. 나 간호사야 그랬죠. 그랬더니 갑자기 땡큐 for 서비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약간 좀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케어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지? 그런 일이 한 번 겪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을 케어한 게 아닌데 내가 간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저의 직업 자체를 고마워하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조금 더 간호사로서 좀 더 자부심이 생기게 된? 이제 캐나다에서 혹은 해외에서 간호사로서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제가 외국에 가겠다고 맨 처음 얘기를 했을 때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긍정적인 반응은 화이팅이에요.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다른 분들은 도망간 곳에 희망은 없다. 거길 가도 똑같아. 여기서 힘든 거 거기는 안 그럴 줄 알아? 이런 식의 반응. 그러니까 일단 용기를 낸 거잖아요. 외국에 나갈 생각을,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용기잖아요. 그 용기를 낸 것부터가 선생님이 전부 나은 거라고 하거든요. 하나하나가 퀘스트예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깨어나갈 용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 멋있는 거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그냥 아무리 옆에서 본인을 깎아들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 결심을 하고 그 퀘스트 하나하나 깨어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멋있는 거니까 그거를 그냥 쭉 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의 간호사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일본 찍고 한국 찍고 캐나다 찍고 오늘도 병동입니다. 시차만 바뀐 채 출근 중. 이거 하나랑 간호사인데 나라를 바꿔가며 살아남는 중입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캐나다입니다. 뭔가 시리즈 같네요. 괜찮죠?